조선의 역사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가를 치러야 했던 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조카를 죽여 왕위를 지켰고 또 한 사람은 동생을 죽여 권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의 혈육에 의해 끝까지 내몰렸습니다. 이것은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법칙입니다. 왕좌가 결코 용서를 모르는 차가운 윤회의 고리입니다. 세조는 단종을 죽였습니다.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였습니다. 인조는 광해군을 유배 보냈습니다. 세 세대, 하나의 업부.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이 어떻게 자신의 비극을 되풀이했는지 그 냉혹한 순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의 진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52년 겨울, 12살 소년이 조선의 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단종입니다.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어린 왕은 하루아침에 천하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촛불 아래 어린 손으로 국서에 도장을 찍던 그 밤, 궁궐 안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 왕은 너무 어리고 세상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권력의 공백은 야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숙부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입니다. 조카를 지켜주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 하지만 보호와 찬탈 사이의 경계는 겨울 궁전의 촛불처럼 가늘고 흔들렸습니다. 수양대군은 강했습니다. 전쟁터를 경험했고 정치를 이해했으며 무엇보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조카를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과연 이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 신하들이 권력을 나눠먹는 동안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점차 그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나라를 위해서라고. 1453년 계유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계유정난. 그날 밤 궁궐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영의정 김종서가 먼저 제거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측근들을 동원해 김종서를 살해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가 직접 철퇴로 가격했다고 전하나 정확한 현장과 방식은 사료마다 다릅니다. 70이 넘은 노신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황보인, 조국관 등의 신하들도 차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궁궐의 복도는 피로 물들었고 단종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왕은 숙부의 칼날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신하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지켜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수양대군은 조카에게 왕위를 물러나라 강요했습니다. 1455년 15살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차가운 방 하나. 왕이었던 소녀는 이제 죄인이 되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숙부를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왕실의 운명이라고 체념했을까요? 세조는 이제 조선의 7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직전제를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했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이 법전은 세조 때 시작되어 성종 때 반포되며 조선 통치체계 표준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을 정비했습니다. 능력 있는 군주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했고 나라의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관에는 조카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결코 씻기지 않았습니다. 1457년 10월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등이 단종 복위를 꾀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들은 후세의 사육신이라 불리게 됩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발각되었고 이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카는 살아있는 한 위협이다. 복위 운동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명이 내려졌습니다. 사사하라. 17살 단종은 영월 관풍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비단 끈에 목이 졸렸다고 전하나 정확한 방식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의 6번째 왕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영월에는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하늘도 울었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역적으로 죽은 자에게 장례는 없었습니다. 영월호장 어뭉도가 몰래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단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조는 나라를 위해 잔인한 일을 해야만 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조선의 왕좌에는 얼룩이 남았습니다. 어린 왕의 피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단종의 호는 궁궐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악몽에 시달렸고 온몸에 종기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야사로서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가 괴로워했다는 정황은 여러 기록에 나타납니다. 의원들이 온갖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저주라고, 단종의 저주라고. 세조는 불경을 읽고 절을 짓고 공덕을 쌓으려 했습니다. 원각사를 세우고 상원사를 충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1468년 세조는 5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씨앗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순간을 100년 뒤 같은 질문이 다시 열립니다. 왕좌는 누구의 것인가? 한 세기 뒤 또 다른 왕이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에는 조카가 아닌 동생을 상대로 역사는 이렇게 패턴을 남깁니다. 1575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광해군입니다. 그는 왕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후궁 공빈 김씨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적자가 아니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너는 정통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궁궐 안에서 그는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왕비와 그녀의 측근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평생을 자신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광해군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왕자로서 그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적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왜군이 쏟아져 들어오고 조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백성들은 버려졌습니다. 왕은 도망갔고 신하들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조는 왕세자였던 광해군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남아서 백성들을 이끌어라. 분조를 이끌라고. 17살 광해군은 전장을 누볐습니다. 의병을 모으고 군량을 조달하고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평양성 탈환 작전에 참여했고 각지의 의병장들과 협력했습니다. 전쟁의 연기 속에서 그는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단종이 촛불 아래 홀로 앉아있던 모습과 대조적으로 광해군은 전장의 불길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같은 외로움, 다른 전장.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둘 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왕자들이었습니다. 전쟁은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7년을 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았습니다. 불타는 마을, 죽어가는 사람들, 굶주리는 아이들. 이 경험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왕으로. 하지만 아버지 선조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저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웅이 된 아들은 위협이 되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인정하지 않고 실수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1606년 왕비 임모광후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적자 영창대군. 이 아이는 광해군보다 31살이나 어렸지만 정통 왕자였습니다. 선조는 죽는 순간까지 망설였습니다.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인가? 전쟁 영웅인 서자인가? 아니면 어린 적자인가? 하지만 결국 결정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15번째 왕. 하지만 그의 왕위는 처음부터 불안했습니다. 신하들 중 많은 이들이 그를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은 끊임없이 그를 견제했습니다.
그들은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광해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그래서 그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동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전까지 조선의 세금 제도는 매우 불공평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 특산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강원도는 생선을, 전라도는 쌀을, 경상도는 목화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산물을 구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했고 중간 상인들이 폭리를 취했습니다. 광해군은 이를 쌀로 통일했습니다. 모든 세금을 쌀로 내게 했습니다. 혁명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공납의 폐단을 줄이고 부담을 표준화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전국 확대는 후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허준에게 명하여 동의보감을 완성시켰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의학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고 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동의보감은 조선의학의 집대성이었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궁궐을 재건하고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창덕궁이 불탔습니다. 광해군은 궁궐들을 재건했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건했으며 경희궁 건설도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의 기반 시설을 복구했습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성을 쌓고 창고를 채웠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광해군의 치세 초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지지했고 나라는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교 문제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명나라는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부패와 농민 반란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후금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광해군은 판단했습니다. 명나라는 곧 망할 것이다. 후금이 새로운 강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중립 노선을 택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의 은인이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다. 어찌 배신할 수 있는가? 서인 세력은 광해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사대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그는 정통이 아니라고.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광해군은 고립되었습니다. 학자의 이성을 가진 왕이었지만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영창대군이 잘하면 어떻게 될까? 신하들이 그를 옹립하려 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다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1614년 2월 10일 영창대군이 죽었습니다. 광해군의 명으로 강화도에 유폐되었던 8살 이복 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라고 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해되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온돌방에 불을 지나치게 지펴 질식사시켰다고 전하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전승입니다. 8살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해군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계모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습니다. 생모를 패하고 가두었습니다.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역사는 반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였던 것처럼 광해군은 동생 영창을 죽였습니다. 같은 피, 같은 죄. 단종의 촛불이 꺼지고 영창의 촛불이 꺼집니다. 100년의 시간을 넘어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됩니다. 광해군은 개혁군주였습니다. 동시에 폭군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했지만 혈육을 죽였습니다.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광해군은 둘 다였습니다. 뛰어난 정치가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혈육을 죽이는 것. 그 선택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광해군은 자신이 죽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623년 3월 13일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서인, 세력과 능양군, 훗날의 인조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패모살제한 광해군을 폐위하라.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왕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반정군은 창덕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광해군은 궁녀의 옷을 입고 도망쳤습니다. 왕이었던 자가 이제 목숨을 구걸하며 달아났습니다. 창덕궁의 후원을 지나고 담을 넘으려 했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이 궁녀 옷을 입고 숨어 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인조가 말했습니다. 너는 왕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광해군일 뿐이다.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유씨도 함께 폐위되어 문성군부인으로 격하되었습니다. 15년간 왕비였던 여인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1602, 13년 10월 아내 유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배된 지 7개월 만이었습니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7월 22일에는 아들 폐세자 이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강화도를 탈출하려다 붙잡혔다고 하나 정확한 경위는 사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 해 안에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은 광해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강화도에서 태안으로, 다시 강화도로, 그리고 교동도로 옮겨졌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그는 강화도와 교동도 사이를 여러 차례 이동했다고 합니다. 유배지를 계속 옮긴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를 동정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여전히 광해군을 기억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들과 함께 싸웠던 왕세자를, 나라를 재건했던 왕을, 하지만 인조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옮겼습니다. 광해군이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백성들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1637년 광해군은 마침내 제주도로 입예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대로 광해군은 교동도에서 제주도로 이송되었습니다. 인조는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광해군이 상징이 될까봐,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옳았다는 목소리가 나올까봐. 병자호란의 치욕 이후 인조의 권위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제주도. 조선에서 가장 외딴 섬. 제주도에서 광해군은 위리안치되었습니다. 가시나무 울타리 안에 갇혀 하늘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방이 가시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 그곳이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의 마지막 거처가 되었습니다. 1641년 음력 7월 초하루 광해군이 죽었습니다. 67살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19년 7월 초하루 기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광해군이 제주도 위리안치 중 사망하였다. 조정은 3일간 조회를 정지하였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능도 없었습니다. 패주로 죽은 자에게 왕의 예는 없었습니다. 18년 넉 달, 어떤 이는 19년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반정이 일어난 1623년 3월부터 죽은 1641년 음력 7월까지 양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1641년 8월 7일경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광해군은 유배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이었던 자로서의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전설에서는 어느 날 밤 반딧불이 날아왔고 한 쌍의 기러기가 울자 그 순간 광해군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전승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것을, 폭군이기 전에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1643년 10월 그의 유골은 남양주로 옮겨졌습니다. 죽은 지 2년 뒤였습니다. 아내 유씨와 함께 합장되었습니다. 능이 아닌 묘, 남양주광 해군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63호. 그곳이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으로 묻히지 못한 사람, 개혁군주였지만 폭군으로 기억된 사람, 영웅이었지만 역적으로 죽은 사람. 광해군은 이 모든 모순의 화신이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광해군은 악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인조의 이야기입니다. 1623년 인조는 선포했습니다. 나는 정통을 회복하고 정의를 되돌렸다고. 그는 광해군을 폐위시킨 명분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패모살제한 왕을 몰아내고 의로운 통치를 회복한다.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의의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조선의 16번째 왕 인조. 하지만 그의 치세는 비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명분으로 시작한 왕조가 굴욕으로 끝나는 아이러니.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후금이 쳐들어왔습니다. 광해군이 경고했던 그 세력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중립을 주장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와 서인 세력은 친명배금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명나라만이 정통이라고, 후금은 오랑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왔습니다. 후금의 군대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습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나 혼란 속에 화의를 맺었습니다. 지옥적인 강화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36년 12월 병자호란. 이번에는 청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국을 선포한 뒤였습니다. 태종이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가려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이미 한강을 건너 길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47일간의 포위. 한겨울 눈이 내리고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성 안의 군사와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군량이 떨어지고 화살이 떨어졌습니다. 말을 잡아먹고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성을 포위하고 기다렸습니다. 항복할 때까지. 성 안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화파는 항복하자고 했습니다. 이 이상 버티면 백성들만 죽는다고. 최명길은 말했습니다. 화친을 맺어 나라를 보존해야 한다고. 적화파는 끝까지 싸우자고 했습니다. 오랑캐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고. 김상원은 주장했습니다. 죽더라도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인조는 갈등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백성들의 목숨 사이에서. 47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성 밖에서는 청나라 군대가 조선 팔도를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항복해야 했습니다. 1637년 정월 30일 삼전도. 한강 남쪽 삼전도에 단이 세워졌습니다. 청태종이 그 위에 앉았습니다. 황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인조가 걸어왔습니다. 푸른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조선의 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0우고 두례를 행했습니다. 정확한 의식의 형태는 사료마다 기재 차이가 있으나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올렸습니다. 조선 국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신하의 예를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라 부르던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그것은 치욕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울었습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조는 눈을 감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1번, 2번, 3번, 9번까지. 그의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조선 왕조 200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십시오. 광해군이 인조 앞에 무릎 꿇었던 장면과 인조가 태종 앞에 무릎 꿇은 장면이 교차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순간 업보는 이렇게 돌아오는 듯 보입니다. 병자호란의 대가는 컸습니다. 청나라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볼모로 데려갔습니다.
왕의 두 아들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양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삼전도에는 비가 세워졌습니다. 삼전도비, 청나라의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 조선의 굴욕을 영원히 새긴 돌. 그 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역사의 치욕을 증언하는 돌로 1645년 소현세자가 돌아왔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며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양 문물을 접했고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아담 샤를 만나 천주교를 알게 되었고 서양 과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청나라는 강하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인조는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너무 청나라에 우호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나라 것을 좋아하고 청나라 방식을 옹호한다고. 저 아이가 돌아와서 나를 폐위시키려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불신이 싹 됐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1645년 4월 26일 소현세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라고 했습니다. 학질에 걸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살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피를 토하며 죽었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독의 증상이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의 아내 강비는 훗날 영모 혐의로 사사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은 효종대인 165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조 제위 중 사형 집행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자의 아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명분은 영모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의심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소현세자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강빈이 진실을 알고 있어서일까? 소현세자의 세 아들도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왕손들이 죄인이 되어 유배되었습니다. 세조가 조카를 죽였던 것처럼 인조도 아들의 죽음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손자들은 유배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역사는 패턴을 남깁니다. 1649년 인조가 죽었습니다. 55살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재위했지만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삼전도의 치욕,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사형, 그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악몽에 시달렸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인조도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소현세자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피를 토하며 그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동자. 인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년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개의 장면을 봅니다. 단종, 17살, 죽음을 맞이한 소년 왕, 세조, 권력을 얻었지만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전해지는 황제, 광해군, 제주도에서 혼자 죽은 패왕, 인조, 삼전도에서 무릎 꿇은 왕. 4개의 운명이 하나의 원을 그리는 듯 보입니다. 세조는 조카를 제거했습니다. 광해군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인조는 숙부를 유배 보냈습니다. 세 세대, 하나의 패턴. 조선은 신화가 필요 없었습니다. 왕좌 그 자체가 저주처럼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순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르는 자가 있으면 떨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죽이는 자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의 역사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왕좌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단종이 죽은 밤 궁궐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100년 뒤 광해군의 유배지까지 불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조의 침전까지.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남기는 패턴일까요? 도덕적 응보가 역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조, 광해군, 인조,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무거운 업보를 짊어졌을까요? 세조는 어린 조카를 제거했습니다. 순수한 혈육을 희생시켰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가장 순수한 존재를 없앴습니다. 광해군은 동생을 죽이고 계모를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고 백성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의 죄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조는 명분으로 숙부를 폐위했지만 결국 자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의를 외쳤지만 아들의 죽음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승자를 기록하지만 진실은 패자의 눈물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혈육을 배신한 자는 결국 혈육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그리고 왕좌는 누구에게도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 세조는 왕이 되었지만 평안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광해군은 개혁을 이루었지만 쫓겨났습니다. 인조는 정의를 외쳤지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의 역사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가를 치러야 했던 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늦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업보입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에 나타난 패턴입니다. 왕좌는 용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권력은 자비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권력을 위해 혈육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혈육을 위해 권력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세조는 조카를 살려두면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광해군은 동생을 살려두면 반역이 일어날 것이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인조는 광해군을 폐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조선 왕실의 업보는 끝났지만 권력의 법칙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궁궐의 복도를 지나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희미한 절,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역사는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라. 왕좌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권력을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는 언제나 예상보다 크다고. 그리고 업보는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세조의 악몽, 광해군의 눈물, 인조의 굴욕.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왕관보다 무거운 것이 양심이라고. 그리고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낸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조선 왕실의 비극을 통해 권력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잔인했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의 진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